당신이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뇌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자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손가락은 계속 스크롤을 내립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상대로 정교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스캔했더니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코카인을 투여했을 때 반응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활성화 패턴이 거의 동일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마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약과 SNS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은 투여할 때마다 일정한 쾌락을 줍니다. 반면 SNS는 무작위 보상 체계로 작동합니다. 스크롤을 10번 내렸을 때 재미있는 게시물이 나올지 100번 내렸을 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1957년 심리학자 스키너는 비둘기 실험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보다 무작위로 먹이를 주었을 때 비둘기가 훨씬 더 집착했습니다. 슬롯머신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다음 스크롤에서 뭔가 대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도파민을 계속 분비합니다. 여기서 뇌의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올 거야. 실제로는 당신이 보는 콘텐츠의 85%가 시간 낭비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뇌가 실제 만족도가 아니라 기대 만족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유클레 신경경제학 연구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보상을 받기 직전에 도파민 수치가 보상을 받는 순간보다 최대 400% 더 높았습니다. 당신은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다음 콘텐츠를 기대하는 행위 자체에 중독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새벽에 이 증상이 심해질까요? 낮에는 그나마 참을 수 있던 사람도 밤만 되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전두엽 피질이 에너지 고갈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뇌의 수요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욕구를 억제하면서 전두엽은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의사결정 연구에서 판사들이 내린 가석방 판결을 분석했더니 오전에는 65%가 승인되었지만 오후 늦게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판단력이 소진된 겁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 당신의 전두엽도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성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보상회로는 밤낮 없이 작동합니다. 오히려 밤에 더 활발해집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이 불균형이 뇌를 더 자극적인 것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낮에는 보지 않던 자극적인 영상, 논쟁적인 댓글에 새벽에 더 끌리는 이유입니다. 뇌는 세로토닌 부족을 도파민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이걸 다 보고 나면 잘 거야. 뇌는 종료 지점을 설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자동 재생 기능을 만든 이유, 인스타그램이 무한 스크롤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멈춤 지점을 제거하는 겁니다. 책은 챕터가 끝나면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TV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하지만 SNS 피드는 영원히 아래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완결 불가능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MIT 중독 연구소는 2020년 실험 참가자들에게 언제 그만둘지 스스로 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와 20분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라고 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균 97분을 사용했고 두 번째 그룹은 정확히 20분에 멈췄습니다. 외부 강제 장치 없이는 스스로 멈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의지력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스크롤을 내리면서 나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책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뇌는 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필요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 그냥 5분만 더 이런 생각들이 당신에게서 나온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의 보상 회로가 전두엽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리화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해석자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불린의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긴 환자에게 우뇌에만 걸어라는 명령을 보냈더니 환자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왜 일어났나요? 라고 묻자 좌뇌는 명령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러 가려고요. 좌뇌는 자신이 모르는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즉석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뇌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회로가 스크롤을 명령하고 좌뇌는 그걸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실제로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2022년 종단 연구에서 SNS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뇌를 5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전두엽 피질이 회백질 밀도가 대조군보다 평균
14.3% 감소했습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물리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동시에 측좌액의 도파민 수용체는 21% 증가했습니다. 보상에 더 민감해진 겁니다. 당신이 SNS를 오래 할수록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면서도 그걸 통제하는 능력은 잃어갑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력은 전두엽의 기능이고 그 전두엽이 물리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의지로 뛰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끊고 어떤 사람들은 못 끊을까요? 유전자 차이 때문입니다. 2018년 본 대학 유전학 연구팀은 도파민 수송체 유전자 데이틸의 특정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중독에 걸릴 확률이 2.7배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도파민이 시냅스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변이가 있으면 도파민이 빨리 재흡수되어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옆 사람이 10분 보고 만족하는 콘텐츠를 당신은 30분 봐야 비슷한 만족을 느낍니다. 이건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전 달물질의 문제입니다. 마치 근시인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봐라고 하는 것처럼 유전적으로 도파민 반응이 약한 사람에게 자제력을 가져라고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운명은 아닙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환경과 습관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2021년 개임 연구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4주간 실시한 그룹은 측좌액의 활성도가 34% 감소했고 전두엽 피질이 연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망가진 만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SNS 안 볼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최악의 전략입니다. 금단 증상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도파민 공급이 끊기면 뇌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불안, 초조,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도파민 수치가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연이나 금주가 처음 3일이 가장 힘든 이유와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행동과학센터의 연구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한 사람들의 92%가 72시간 이내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쓴 겁니다. 뇌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도파민 기준선을 낮춰야 합니다. 하루에 SNS 시간을 10%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시간 쓰던 사람은 2시간 42분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금단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2주만 지속하면 전체 시간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SNS를 보는 시간대가 중독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2020년 연구에서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55% 억제하고 렘 수면을 23% 감소시켰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전두엽 기능이 더 떨어지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날 밤 또 SNS를 더 보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반대로 이 고리를 끊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다른 방에 두면 잠들기 전 충동적 사용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8시일까요?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뇌가 각성해서 이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입니다. 이때 디지털 자극을 차단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뇌가 대체 행동을 찾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유튜브를 봅니다. 도파민 공급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탠퍼드 습관 연구소의 BJ 포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그 습관이 채워주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새벽에 SNS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 불안, 지루함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2017년 펜실바니아 대학의 감정 회피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15분간 앉아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67%가 10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돈을 주고서라도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단둘이 있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SNS는 그 고통에서 도망칠 완벽한 도구입니다. 한번 스크롤할 때마다 3초 동안 현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SNS를 끊으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찾아온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낮 동안 마주하지 않은 감정들이 밤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 연인과의 미묘한 갈등, 경력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가장 쉬운 마취제를 찾습니다. 스크롤입니다. 유클의 마음챙김
국립연구소의 2019년 임상실험에서 불면증과 SNS 중독을 동시에 겪는 환자들에게 8주간 마음 챙김 명상을 시켰습니다. 단 10분, 자기 전에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8주 후 참가자들의 SNS 사용 시간은 평균 43%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건 연구진이 SNS를 줄이세요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관찰하도록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사라지자 도망칠 수단도 필요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명상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혼자 생각에 잠기면 반추사고에 빠집니다. 같은 걱정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상하세요는 불안과 더 오래 있으세요와 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피도 아니고 직면도 아닙니다. 바로 주의 전환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인지치료학과의 2021년 연구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 생각을 관찰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은 SNS로 산만해지도록 했고, 세 번째 그룹은 퍼즐이나 악기 연주 같은 몰입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울감이 18% 증가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은 우울감이 31% 감소했고 4주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몰입입니다. SNS는 주의를 분산시키지만 몰입시키지는 않습니다. 3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나오기 때문에 뇌는 어떤 것에도 깊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플로우 상태의 정반대입니다. SNS는 뇌를 끊임없이 얕은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깊은 만족도 없고 완전한 휴식도 없습니다. 그저 도파민의 작은 파도만 계속 밀려올 뿐입니다. 반면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는 뇌의 네트워크 전체가 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작동하는 영역으로 자기 반추와 걱정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이 과활성화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몰입은 이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차단합니다. 당신이 뭔가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시간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입 활동 대신 SNS를 선택할까요?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퍼즐을 시작하려면 상자를 꺼내고 조각을 펼치고 첫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려면 케이스를 열고 악보를 펴고 첫 음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피곤한 뇌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SNS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0.3초 만에 즉각적인 자극이 들어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마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듀크 대학의 2018년 실험에서 스마트폰의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한 그룹은 4자리 비밀번호 그룹보다 앱 사용 빈도가 39% 낮았습니다. 단 2자리, 2초의 차이가 행동을 바꾼 겁니다. 뇌는 즉각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쌍곡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명확합니다. SNS의 마찰 비용을 높이고 몰입 활동의 마찰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앱 차단 비밀번호를 걸고 침대 옆에는 퍼즐이나 책을 펼쳐두는 겁니다. 뇌는 게으릅니다. 가장 쉬운 걸 선택합니다. 그 쉬운 것을 당신이 설계하면 됩니다. MIT 미디어랩의 2022년 연구에서 이런 환경 설계만으로 참가자들의 건강한 습관 형성률이 68% 증가했습니다. 의지력을 쓴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환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SNS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보는 이유는 예쁜 사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리에서 배척당하면 죽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부족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소속감을 음식이나 물만큼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유크레의 2013년 fMRI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했습니다. 따돌림은 문자 그대로 아픕니다. SNS는 이 원시적 본능을 해킹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너는 무리의 일원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댓글 하나가 너는 가치 있어 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새벽 3시에도 알림을 확인합니다. 부족에게 버림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편도체는 신석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도체에게 인스타그램 알림과 부족의 북소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건 SNS가 진짜 연결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고동 연구에서 SNS 사용 시간과 실제 외로움은 정비례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시간
미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외로움 점수가 2.7배 높았습니다. SNS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킵니다. 왜일까요? 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읽을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텍스트나 이미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했더니 1시간 대면 대화 후에는 26% 상승했지만 1시간 SNS 사용 후에는 오히려 7% 감소했습니다. SNS는 사회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방전시킵니다. 그런데 뇌는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무언가 사회적 활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댓글을 달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친밀감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허한 칼로리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정크푸드처럼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할수록 더 외롭고 더 외로울수록 SNS를 더 하게 됩니다.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2020년 종단 연구에서 이 패턴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발병률이 73%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니라 임상적 우울증입니다.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SNS로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간 수백 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깊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친구 수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였습니다. SNS는 친구 수는 늘려주지만 깊은 관계는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500명이어도 새벽 3시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SNS가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 알게 됩니다. 연결의 환상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중독되면 진짜 연결을 만들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저녁 7시에 친구와 통화하는 대신 그 친구의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주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대신 타인의 주말 사진을 스크롤하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SNS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비교 심리 연구소의 2021년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이 사진들은 보정되고 연출된 것입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본 후 자존감 점수가 평균 19% 하락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알아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뇌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전두엽은 이건 거짓이야 라고 판단하지만 편도체는 이미 반응했습니다. 누군가의 완벽한 휴가 사진을 보는 순간 편도체는 나는 뒤처지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전두엽이 그 사람도 힘든 순간이 있을 거야 라고 합리화해도 코르티솔은 이미 혈관에 퍼졌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2018년 개입 연구는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SNS를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3주 후 제한 그룹의 우울감과 외로움 점수가 각각 평균 23%, 31%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SNS 사용을 줄이면 정신건강이 직접적으로 개선된다.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30분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대인의 평균 SNS 사용 시간은 하루 2시간 27분입니다. 8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을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0분만 볼 거야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미 실패가 예정됩니다. 뇌는 금지에 반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설적 반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얀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은 하얀 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생각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수록 SNS가 더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금지는 욕망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지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SNS 보지 말기 대신 SNS 보고 싶을 때 이것 하기입니다. 구체적인 대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습관 대체 연구에서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물 마시기로 설정한 그룹이 담배 피우지 않기로 설정한 그룹보다 크면 성공률이 4.2배 높았습니다. 뇌는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체 행동은 신체 활동입니다. 스크롤하고 싶을 때 10개의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혹은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의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베데르프라는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10분 운동만으로도 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향상됩니다. 맥길 대학의 2020년 실험에서 스마트폰 확인 충동이 들 때마다 20초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2주 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7% 감소했습니다. 운동이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SNS에 대한 갈망을 줄인 겁니다. 같은 보상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얻은 겁니다. 뇌는 도파민의 출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운동으로 도파민을 채우면 SNS로 채울 필요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운동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새벽 3시에 스쿼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성되어 잠을 못 잡니다. 그렇다면 새벽 충동을 어떻게 막을까요? 답은 낮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수면 연구소의 2019년 연구에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30분 이상 운동한 사람들은 밤에 스마트폰 사용 충동이 61%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충분히 생산하면 밤에 인위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낮 동안 신경전달 물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형광등 아래 앉아 있으면 세로토닌 합성이 부족합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이 망막에 들어와야 생성됩니다. 실내에서 받는 빛은 300럭스 정도지만 세로토닌 생성에는 최소 2500럭스가 필요합니다. 흐린 날 야외도 말럭스입니다. 낮에 햇빛을 못 보면 뇌는 저녁에 세로토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SNS로 때우려고 합니다. 바젤 대학의 2021년 빛 노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20분간 야외 산책을 시켰더니 저녁 스마트폰 사용이 평균 34분 감소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밤의 행동을 바꾼 겁니다. 이건 의지력이 아니라 생체 리듬의 문제입니다.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면 모든 자기 조절 능력이 무너집니다. 수면, 식욕, 충동 조절 모두 일주기 리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SNS는 일주기 리듬을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게 지금은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피크가 3시간 지연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밤 11시에 졸려야 하는데 새벽 2시에 졸려집니다. 그 시간까지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더 많은 SNS를 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SNS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자면 아침 햇빛을 못 보고, 햇빛을 못 보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저녁에 SNS를 더 보고, 더 보면 더 늦게 자고, 이 고리를 끊는 단 하나의 지점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텍사스 대학의 2020년 아침 루틴 연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평균 112분을 SNS에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어나서 15분 후에 확인하는 사람들은 68분을 사용했습니다. 단 15분의 지연이 하루 44분을 절약한 겁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뇌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패턴을 따릅니다. 아침에 강한 자극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수준의 자극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30분간 쇼폼 영상을 보면 뇌는 오늘은 고도파민 데이로 설정됩니다. 그러면 업무 중에도 식사 중에도 계속 그 수준의 자극을 찾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조용히 시작하면 뇌는 오늘은 저자극 모드로 설정됩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먼은 이를 도파민 기준선 관리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수치에는 기준선이 있고 그 위아래로 변동합니다. 문제는 인위적으로 높은 도파민을 자주 경험하면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친구와 대화해도 지루하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2022년 도파민 추적 연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쇼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도파민 기준선이 일반인보다 40% 높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40% 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삶이 전반적으로 무미건조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쾌감증이라고 부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높아진 도파민 기준선을 어떻게 낮출까요? 역설적이게도 답은 도파민 단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개념인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쾌락적 자극을 차단하는 겁니다. SNS, 게임, 음악, 맛있는 음식, 심지어 대화도 최소화합니다. 뇌를 완전히 권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2021년 도파민 단식 실험에서 24시간 단식 후 참가자들의 도파민 수용체 민감도가 평균 19% 증가했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단식 후 첫 식사가 놀랍도록 맛있게 느껴지고 첫 음악이 감동적으로 들리고 첫 대화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뇌가 리셋된 겁니다. 하지만 24시간 단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대안은 미니 도파민 단식입니다.
자극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무런 자극 없이 보내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걷거나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불편합니다. 10분도 못 견딥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건 금단 증상입니다. 당신의 뇌가 얼마나 자극에 의존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2020년 권태 내성 연구에서 자극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정신건강의 핵심 지표였습니다. 10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 위험이 3.4배 높았습니다. 반면 1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42% 높았습니다. 권태를 견디는 능력이 행복의 기반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지루함을 받아들여야 즐거움을 제대로 느낍니다. SNS는 당신에게서 지루함을 빼앗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5분, 화장실에 앉은 3분, 신호등 앞 1분까지 모두 스크롤로 채웁니다.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휴식 시간을 인지적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 여백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공고화하고 창의적 연결을 만듭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유레카를 외쳤고 뉴턴이 산책 중에 중력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멍하니 있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본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여백을 잠식했습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의 2019년 창의성 연구에서 스마트폰 없이 30분을 보낸 그룹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23% 높았습니다. 여백이 사라지면 창의성도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자기 인식 능력의 상실입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으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이 떠오르기도 전에 다음 영상이 재생됩니다. 자기 성찰 없이는 자기 개선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종단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생 목표 달성률이 61% 높았습니다. 성찰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SNS는 당신에게서 성찰할 기회를 조직적으로 빼앗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광고 수익이 멈추니까요. 여기서 네 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료야. SNS는 무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주의력, 정신건강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주의력 경제라고 부릅니다. 현대 경제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석유도 금도 아닙니다. 인간의 주의력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은 당신의 주의력을 광고주에게 파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스탠퍼드 경제학과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한 명의 연간 주의력 가치는 약 2,400달러입니다. 하루 2시간 SNS를 사용한다면 연간 약 300만 원어치의 주의력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정신건강입니다. WHO 는 2023년 보고서에서 디지털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전 세계 15세에서 35세 사이 인구의 약 6%가 심각한 디지털 중독 상태입니다. 한국은 9.7%로 OECD 1위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진화적으로 인간 뇌는 하루에 약 150명의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덤바의 수라고 불리는 인지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SNS에서 당신은 수천 명의 게시물을 봅니다. 뇌는 각 게시물을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합니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뇌의 용량을 초과합니다.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2022년 인지 부하 연구에서 SNS를 30분 사용한 후 참가자들의 작업 기억 용량이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뇌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쳤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실수가 증가합니다. 당신이 업무 중에 계속 산만한 이유,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교묘한 건 이 피로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SNS를 볼 때는 오히려 각성 상태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뇌는 조용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로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없지만 나중에 청구서가 옵니다. 정신적 청구서는 우울, 불안, 번아웃의 형태로 옵니다. 예일 대학 정신의학과의 2020년 번아웃 연구에서 하루 SNS 사용 시간이 3시간을 넘는 직장인들의 번아웃 비율이 68%였습니다. 3시간 미만은 34%였습니다. SNS 사용이 번아웃을 2배로 증가시킨 겁니다. 왜일까요? SNS는 휴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진짜 휴식은 아무런 정보 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핀란드 탐페레 대학의 2021년 회복 연구에서
연구에서 휴식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15분간 숲을 걷는 것, 15분간 명상하는 것, 15분간 SNS를 보는 것.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숲 산책 후 코르티솔 수치가 28% 감소했고 명상 후 2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SNS 후에는 오히려 7% 증가했습니다. SNS는 휴식이 아니라 추가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쉬려고 SNS를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뇌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이거 보면 기분 전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지적 부담만 증가시켰습니다. 이게 5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건 휴식이야. 진짜 휴식은 자극의 부재입니다. 침묵, 자연, 단순함입니다. 스위스 추리히 대학의 2022년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 일주일에 최소 3시간을 자연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도시에만 있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자연은 뇌에게 부드러운 주의를 요구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SNS는 강제주의를 요구합니다. 각 게시물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뇌의 전전두엽이 계속 작동합니다. 주의력 회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적 주의력은 하루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근육처럼 쓰면 피로해집니다. 미시간 대학의 환경심리학 연구에서 자연을 50분 바라본 그룹은 주의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었지만 도심 거리를 50분 걸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연은 주의력을 회복시키지만 도시 환경은 계속 소모시킵니다. SNS는 도시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뇌를 쉴 새 없이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자연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도심에 살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지쳐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봅니다. 숲으로 갈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멀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문 밖 나무를 5분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2019년 연구에서 책상에서 창밖 녹지를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이 벽만 보는 직장인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15% 낮았습니다. 심지어 실내 식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의 2021년 실험에서 사무실에 화분 3개를 놓자 직원들의 집중력이 12% 향상되고 스마트폰 확인 빈도가 19% 감소했습니다. 뇌는 자연의 이미지만 봐도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완 반응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화면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각성 반응입니다. 당신이 새벽까지 SNS를 보는 이유는 뇌가 계속 전투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 상태는 코르티솔로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 혈당을 올리고 심박수를 높여서 도망갈 준비를 시킵니다. 하지만 SNS를 볼 때도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뉴스, 논쟁적인 댓글, 완벽한 타인의 삶이 모든 게 뇌에게는 위협 신호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의 2020년 스트레스 호르몬 연구에서 SNS를 1시간 사용한 후 타의 코르티솔 농도가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그냥 소파에 앉아있지만 뇌는 생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 각성 상태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코넬 대학의 2022년 면역학 연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으면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맥길 대학의 종단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해마, 부피가 10년간 평균 14% 감소했습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당신이 최근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당신의 해마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폐암 환자는 기침으로 알지만 디지털 중독은 증상이 모호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 집중이 안 돼, 의욕이 없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 손 안에 있는데 말이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는 한 증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휴가를 가도 소용없습니다. 독을 계속 마시면서 해독제를 찾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독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 재설계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제안한 넛지 전략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동하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2021년 넛지 실험에서 스마트폰을 침실이 아닌 거실에 두게 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41%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 늘려도 행동이 바뀝니다.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손만 뻗으면 됩니다. 0.5초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10초가 걸립니다. 이 10초의 마찰이 충동을 차단합니다. 뇌는 10초 동안 정말 지금 봐야 하나 라고 재평가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자는
이런 걸 선택합니다. MIT 행동경제학 연구소는 이를 20초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습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20초 늘리면 그 습관의 빈도가 절반으로 줍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까지 걸리는 시간을 20초 줄이면 빈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꺼내두면 아침 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뇌는 게으릅니다.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당신이 쉬운 것을 설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경 설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혹시 긴급한 메시지가 오면 이 불안이 당신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6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진짜 긴급한 연락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0년 조사에서 직장인 1247명에게 지난 6개월간 업무 시간 외에 받은 연락 중 진짜 긴급했던 건 몇 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평균 답변은 0.8건이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밤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180일 중 한 번의 긴급 상황을 위해 179일 밤의 수면을 망칩니다. 확률 계산이 완전히 비합리적입니다. 이건 실제 위험 평가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입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모든 가능성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만약에 상사가 급한 메일을 보내면, 만약에 친구가 위급하면, 이런 불안은 SNS 사용이 만든 부산물입니다. 과연결 상태에 익숙해지면 단절을 위험으로 느낍니다. 런던 정신의학연구소의 2019년 분리불안 연구에서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불안을 측정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면 심박수가 평균 분당 18회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공황 발작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안정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애착 인형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이를 과도기적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분리될 때 인형으로 불안을 달랩니다. 성인이 되면 이 의존이 사라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새로운 과도기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마치 심리적 젖병처럼 말입니다. 이 의존이 깊어질수록 자기 조절 능력은 약해집니다. 진짜 성숙은 불안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즉시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애매함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SNS는 당신에게서 이 능력을 빼앗습니다. 모든 의문에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니까요. 친구가 답장을 안 했다. 스토리를 확인해서 온라인인지 본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프로필을 10번 방문해서 단서를 찾는다. 이런 행동을 강박적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강박장애의 핵심 증상입니다. 불안을 해소하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지만 확인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토론토 대학의 2021년 강박 연구에서 SNS를 하루 5회 이상 확인하는 사람들 중 34%가 강박적 사고 패턴을 보였습니다. 일반 인구는 8%입니다. SNS가 강박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박에서 벗어날까요? 역설적이게도 답은 확인 일정 정하기입니다. 완전히 안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겁니다. 하루 3번,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에만 SNS를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이 시간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내가 적응합니다. 10시에 확인할 거니까 지금은 안 봐도 돼라고 스스로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2022년 일정 확인 실험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그룹은 4주 후 불안 점수가 29%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생산성은 37% 증가했습니다.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경험으로 학습한 겁니다. 뇌는 경험을 믿습니다. 한번 안전하게 단절했다는 경험이 쌓이면 다음번 단절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일정 확인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알림을 완전히 꺼야 합니다. 알림이 울리면 일정은 무의미해집니다. 뇌는 즉각적인 자극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2020년 알림 연구에서 알림을 끈 그룹과 켠 그룹의 생산성 차이가 무려 78%였습니다. 알림 하나가 업무 집중을 평균 23분 방해했습니다. 하루 20개의 알림이 오면 460분, 즉 7시간 40분을 잃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알림을 보지 않아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2019년 실험에서 책상에 스마트폰이 보이기만 해도 인지 능력이 1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뒤집어 놓아도 효과는 같았습니다. 뇌는 거기 스마트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부 주의력을 할당합니다. 배경에서 계속 확인해야 하나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완벽한 집중을 원한다면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2021년 뇌 유출 연구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다른 방에 있을 때, 같은 방 서랍에 있을 때, 책상 위에 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다른 방에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최대 26% 높았습니다. 단순히 존재 자체가 인지 자원을 소모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반쪽짜리 집중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거리를 두고 온전한 정신을 되찾을 것인가. 이건 작은 선택 같지만 인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스탠퍼드 장수 연구소의 70년 종단 연구에서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봉이 평균 42% 높았고, 결혼 만족도가 38% 높았고, 주관적 행복도가 56% 높았습니다. 집중력은 현대 사회의 초능력입니다. 모두가 산만한 세상에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압도적 우위를 점합니다. 2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은 8시간 동안 산만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산합니다. 칼 뉴포트는 저서 딥워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집중 능력은 21세기의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SNS는 바로 이 능력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야.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빠른 작업, 전환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2009년 고전적 연구에서 자칭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단일 작업에서도 일반인보다 성과가 낮았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얕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을 전환할 때마다 뇌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전 작업의 맥락을 저장하고 새 작업의 맥락을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시간 대학의 2020년 작업 전환 연구에서 한 번 전환할 때마다 평균 9분의 생산성이 손실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50번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450분, 즉 7시간 30분을 잃는 겁니다. 당신은 일하는 게 아니라 전환하는데 하루를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전환 비용이 누적된다는 겁니다. 오전 내내 계속 작업을 전환하면 오후에는 전두엽이 완전히 지칩니다.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고 실수가 증가하고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근 후 더 많은 SNS를 보게 됩니다. 낮 동안 뇌를 혹사시킨 결과입니다.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깊은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은 다른 방, 알림은 모두 끄고 문은 닫습니다. MIT 생산성 연구소의 2022년 실험에서 이런 깊은 집중 시간을 매일 2시간씩 확보한 그룹은 6주 후 업무 성과가 평균 89%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결과물의 질이 2배 가까이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회의가 많아서, 연락이 계속 와서. 이건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깊은 집중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20분은 고통스럽습니다. 뇌가 자극을 갈구합니다. 손이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얕은 일로 도망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보고 뉴스를 읽습니다.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스위스 볼링엔에 탑을 짓고 그곳에서 혼자 사색했습니다. 전기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 주간을 가집니다. 숲속 오두막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한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산만함이 아니라 고독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자기 생각과 마주하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음으로 채웁니다. 팟캐스트를 들으며 운동하고 음악을 들으며 출퇴근하고 영상을 보며 식사합니다. 단 1분도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2021년 고독 연구에서 하루 30분 완전한 고독 시간을 가진 그룹은 8주 후 자기 인식 점수가 43% 증가하고 삶의 목적 점수가 37% 증가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SNS는 당신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 혼자 있는 게 불편할까요? 심리치료에서는 이를 내면 공허라고 부릅니다.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면 외부 자극으로 계속 때우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욕구, 인정받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면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구멍을 SNS로 채웁니다. 잠시 채워진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자극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한다. SNS는 쾌락은 주지만 의미는 주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을 스크롤해도 그날 저녁 당신의 삶은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진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사라졌습니다. 당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증발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년이라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만 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SNS를 보면 10만 시간을 잃습니다. 인생의 14%입니다. 그 시간의 악기를 배우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 법칙에 따르면 1만 시간 연습하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됩니다. 10만 시간이면 10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깊은 관계를 1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책 100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스크롤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8번째이자 마지막 거짓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면 돼. 나중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오늘 쓰지 않은 시간은 사라집니다. 내일 2배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SNS로 3시간을 쓰면 그 3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시간 인식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1위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위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SNS를 더 많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당신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20대는 어느새 30대가 되고 30대는 40대가 됩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던 꿈들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화면을 보며 보냈다는 걸, 진짜 세상을 경험하는 대신 타인의 경험을 구경만 했다는 걸. 이건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깨우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걸 보는 게 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코넬 대학의 2022년 의도적 미디어 사용 연구에서 사용 전 왜 이걸 보려고 하지? 라고 스스로 묻게 한 그룹은 SNS 사용 시간이 58% 감소했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만 추가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의식적 선택과 무의식적 습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SNS 사용은 무의식적입니다.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앱을 엽니다. 한 번만 멈추고 물어보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색상이 사라지면 콘텐츠의 매력이 70% 감소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2020년 색상 효과 연구에서 흑백 모드 사용자들은 SNS 사용 시간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뇌는 색상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 파란색은 신뢰, 노란색은 주의. SNS는 이 원시적 반응을 착취합니다. 알림 배지가 빨간색인 이유입니다. 색을 빼면 조작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용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iOS의 스크린 타임이나 안드로이드의 디지털 웰빙 기능을 사용하세요. 각 앱에 하루 30분 제한을 걸어두세요. 시간이 다 되면 앱이 차단됩니다. 물론 무시하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무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의식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습관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일어나서 최소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샤워하고 아침을 먹으세요. 창밖을 보세요. 조용히 앉아 호흡하세요. 이 1시간이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듀크 대학의 2021년 모닝 루틴 연구에서 아침 1시간을 스마트폰 없이 보낸 사람들의 하루 생산성이 평균 64% 높았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화면을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오리건 대학의 2022년 수면 연구에서 이 의식을 지킨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47% 개선되고 다음날 기분이 38% 좋아졌습니다. 좋은 밤이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 활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SNS를 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만드세요. 10분 산책, 5분 명상, 친구에게 전화, 악기 연습,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충동이 올 때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항상 가장 쉬운 것, 즉 SNS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리스트가 있으면 선택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5가지를 2주만 실천해보세요.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80%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2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집중력이 길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이건 플라시보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SNS가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반대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스크롤했으면 중독 회로가 강화됩니다. 독서했으면 학습 회로가 강화됩니다. 운동했으면 동기 회로가 강화됩니다. 대화했으면 공감 회로가 강화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뇌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못하든 선택하든 못하든 뇌는 변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조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도록 새벽 3시 당신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이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스크롤을 내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후회로, 하나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마지막, 내일부터 할게라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뇌의 거짓말을, 도파민의 함정을, 알고리즘의 조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방에 두세요. 흑백 모드로 바꾸세요. 알림을 끄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보지 마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그 하루가 다음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에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